이렇게 토요일에도 오후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이렇게 계신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드릴 부분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임상검증인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약간 이쪽 의학 보건학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는 이런 임상검증은 또 그 통계 쪽에서 의학 통계 쪽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주제가 사실은 아주 새로운 주제는 아닌데,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다 이렇게 좀 묶여 있어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서로 다른 그런 분야에 있으시더라도 조금씩은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책자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 책자가 시간이 50분에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많은 분량이어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넣어서 슬라이드를 약간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찍어서 여기 가시면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 강의 PPT 말고도 참고 문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글로 읽어보시면 또 소화하시는 게 좀 다르실 테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다 되셨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50분 강의가 혹시 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면 이렇게 한 학기 강좌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인트로덕션이고 좀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포인트가 사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개발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 분들이 개발을 주로 하시죠. 컴퓨터 엔지니어 분들이 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상검증은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MD 분들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제일 맞습니다. 개발도 하고 임상검증도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는 물론 굉장히 역량이 있고 또 잘 하시는 분이면 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두 분야를 같이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제약적으로 생각하면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약을 일선에서 진료하시는 의사분들이 또 검증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드린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코딩 같은 거를 직접 배우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개발 쪽에 아마 조금 더 좀 포커싱이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임상검증에 관한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검증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잘 안 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임상검증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데도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는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의료 분야에서 쓰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에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잘 이해를 하면 언슈퍼바이스드 AI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는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대한 임상검증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주 깊은 내용은 하지 않고 데피니션과 기본 컨셉 말씀드리고, 요게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그 찍어 놓으셨던 URL 있죠? 거기에 가면은 요거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임상검증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은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신문에 나오는 얘기거리고, 이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이제 신문에 나오는 것과 진짜 맞는 얘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인공지능 임상검증을 잘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 네이처라는 저널 잘 아시죠? 예, 과학 잡지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잡지인데, 여기서
또 인공지능 참 검증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컴퓨터공학자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임상검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진 않거든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이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에 나오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또 이렇게 뭔가 많이 상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많은 자극 요소가 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상업화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임상검증이라는 거를 조금 껄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그쪽을 좀 간과하는 이런 조금 부작용 측면이 사실 없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임상검증을 안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주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해서 환자한테 적용할 어떤 기술을 임상검증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좀 부족하고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느낄 수 있었던 사례가 지난주에 최근에 어떤 정부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전문가 분이니까 아마 이 초청 강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시는데, 인공지능의 임상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뭐 데이터 베이스드 메디슨 그래가지고 이제 임상검증 이런 건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쪽이고, 그 시대는 지나갔고 데이터 베이스드 메디슨,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이고, 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전문가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잘못된 얘기거든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는 거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어떤 기술 같은 거를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에 바탕해서 근거 없이 환자한테 시술을 하거나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은 얘기고,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 뭐 데이터 드리븐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에비던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후향적이고 굉장히 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비던스를 만들자는 것이지, 이제 두 가지가 뭐 상충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개념이 아닌데, 이제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헛갈리고 잘못 강의에서 강의를 하시고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한번 그런 방면에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그러고, 예시를 이런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체스트 엑스레이 아시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저기 보면은 조그마한 노듈,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데 보면 노듈이 있는데,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노듈이 이게 암이다 아니면 암이 아니다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폐에 생긴 악성 결절을 찾아주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 많이 들으셨던 그 딥러닝 모델 중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암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암이 아니다 이렇게 결과를 내줄 수도 있죠. 여기서 디지즈 포지티브라고 해놓은 거는 이건 암, 그 다음 디지즈 네거티브는 암이 아닌 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인공지능의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는 먼저 이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즈가 있는, 암이 있는 것 중에 인공지능이 몇 개가 암이 있다고 찾느냐, 이게 이제 센시티비티입니다. 암이 없는 것 중에 인공지능이 몇 개가 없다고 찾느냐, 이게 스페시피시티입니다. 이런 것들은 디지즈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러는데, 프레밸런스라는 말은 전체 환자들 중에서 병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폐에 암이 있는 그런 게 몇 퍼센트나 있느냐 얘기입니다. 전체 환자 중에서 30% 환자가 폐암 가지고 있으면 그게 프레밸런스가 30%가 되는 건데, 이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는 어떤 검사, 여기서는 그 AI 알고리즘이죠. AI 알고리즘의 고유한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환자한테 적용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AI가 폐에 암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진짜 암이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좀 확률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라고 하고, 이제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확률적인 거는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예시로 한번 보이면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센시티비티 90%와 스페시피시티 90%예요. 이 세로로 한번 읽어보세요. 90개 중에 81개 맞췄고, 50개 중에 45개 맞췄고, 10개 중에 9개 맞췄고, 스페시피시티 다 90%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 한번 맨 윗줄 가로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90%가 병을 가지고 있어요. 프레밸런스가 90%인데 그렇게 했더니 82명 중에 AI가 81개 맞추거든요. AI가 폐암이 있다 그러면 82분의 81로 맞춰요. 굉장히 정확하죠. 두 번째는 50분의 45로 맞추고, 세 번째는 18분의 9. 세 번째 보시면은 프레밸런스가 처음에는 90%였다가 1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레밸런스가 변하면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AI의 퍼포먼스는 확 변합니다. 거의 100%에서 지금 50%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제 이게 확률적인 개념에 있어서 어떤 이 AI가 어떻게 성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프레밸런스 이펙트는 사실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조금 더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AI 툴이 됐건 아니면 어떤 다른 진단검사가 됐건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2x2 테이블을 만들어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를 주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AI 알고리즘 만들어 보시면 결과가 폐암이 아님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맨 마지막에 숫자로 나오거든요. 확률 비슷한 숫자로 나옵니다. 맨 마지막을 가령 로지스틱 함수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확률의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나온 결과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저 큰 값이 나오면은 그쪽은 이제 폐암이 있는 쪽이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고, 작은 값이 나오는 쪽에는 폐암이 아닌 게 많이 몰려 있긴 할 텐데, 이거를 폐암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사실은 저 연속적인 값들을 어디서 잘라서 그 값보다 크면은 폐암이 있다고 결과라고 보여주자, 그거보다 작으면 폐암이 없다고 보여주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아웃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되는 게 ROC 분석이라는 건데, 다 가능한 컷오프를 다 잘라보는 겁니다. 다 잘라서 각각 자를 때마다 센시티비티 구할 수 있죠. 스페시피시티 구할 수 있죠. 그러면 1- 스페시피시티 구할 수 있고, 그래서 1- 스페시피시티를 X축에다 갖다 놓고 센시티비티를 Y축에다 갖다 놓고 저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컷오프마다 계속 구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ROC 커브가 되고, ROC 커브에서 숫자로 얻는 정보가 이 커브 아래의 면적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X축이 이제 100%까지 가고 Y축이 100%까지 가니까 1, 그죠? 그래서 커브 아래 면적의 최대값은 1이 되는 거고, 2라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퍼포먼스가 좋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의미는 모든 가능한 컷오프에 대한 에버리지 센시티비티, 에버리지 스페시피시티의 개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검사의 AI 알고리즘의 고유한 성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AUC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해보면 여기서 0.923 이렇게 이제 이 예제에서 나왔는데 성능이 좋은 건 알겠어요. 아는데 이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그러면 성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쓸 때는 컷오프를 잘라서 의료진한테 이건 암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ROC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트랜슬레이션 될 때 의미는 뭔가 컷오프를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ROC 커브 자체를 가지고 이 옵티말 컷오프라고 해서 잡는 어떤 통계학적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저 맥시멈 유덴 인덱스라는 방법을 쓰는데, 근데 이거를 뭐 속속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작은 글씨 조금 몇 개만 보시면 프레밸런스가 50%인 거를 가정한다. 그 다음에 디즈 매니페스테이션 스펙트럼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옵티말이라고 잡아놔야 그 옵티말은 결국은 그 데이터 내에서 옵티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진료 환경으로 갔을 때 진료 환경에서 그 컷오프를 이용했을 때 똑같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게 괜찮을 것이냐 이거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옵티말 컷오프에 대해서도 좀 이런 면이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지금 간단히 프레밸런스
이펙트 말씀드렸고, 지금 옵티멀 컷오프가 가지는 조금 모호한 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퍼포먼스를 평가할 때 요새 신문지상에 나오거나 이런 이제 AI의 퍼포먼스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일부 조금 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 데이터를 남겨놨다고 해볼게요. 그 10%에서 모델 만든 거를 거기서 한번 퍼포먼스를 구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서 값이 얼마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지상 같은데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프레밸런스가 거기서 나온 게 내 진료 환경에서 환자들의 프레밸런스하고 맞는 거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컷오프가 내 진료 환경의 컷오프하고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이 개런티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프레밸런스, 그런 퍼포먼스가 실제로 이제 진료 환경에서 맞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AI의 임상검증에 있어서 이 성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AI 툴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툴을 실제 진료 현장의 환자들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보고, 진료 현장의 환자에서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보이는 게,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들리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만들면 진료 현장에 쓸 거면 진료 현장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적용을 해보고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만든 것 외부에 있는 자료를 쓴다 그래서 external valida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왜 복잡한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빅데이터를 모읍니다. 빅데이터를 모으는데 되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중에 제일 큰 덩치를 잘라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튜닝입니다. 이게 이쪽 엔지니어링 분야에선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의학 쪽에서 쓰는 밸리데이션 용어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데, 이게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을 말하는 건 아니고 튜닝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옵티마이즈를 하는 이런 과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겨놓은 거를 데이터 폴 테스트, 이 테스트라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 쓰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트레이닝의 외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했다 그래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라고 예전에 생각들을 했었는데, 사실 전체 빅 데이터셋 중에 일부를 떼내면 결국은 전체하고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원래 만들어진 빅 데이터셋이 도대체 어떤 속성이냐, 이 속성이 임상 진료의 여러 환경에서 보는 환자들하고 잘 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트레이닝 할 때 이만큼 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떼서 트레이닝에 안 쓴 거 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해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아니고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리를 시키든 랜덤하게 10%를 떼는 경우도 있고, 시간으로 해서 앞에 거는 트레이닝에 쓰고 맨 마지막에 한 10% 환자들은 데이터들은 테스트에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템포럴 세퍼레이션이 됐건 랜덤 세퍼레이션이 됐건 스플릿 샘플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거는 다 인터널 밸리데이션이 됩니다.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돼야지 임상적으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의미가 있는데, 이 표가 조금 좀 그냥 처음에 표를 딱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런데 뒤에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용어만 지금 기억을 해두세요. 오버피팅이라는 말이 있고, 스펙트럼 이펙트가 있고, 프레밸런스 이펙트가 있는데, 오버피팅은 아마 전에 강의에서 좀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머신러닝이 예전부터 이미 있었던 테크놀로지인데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게 된 게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슈가 많이 됐죠. 딥러닝이 굉장히 잘 맞추죠. 예측도 잘하고.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구조는 수학적으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되게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 내에서 어떤 예측이 되거나 진단을 하는 그런 모델 피팅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잘 되면은 이제 너무 잘 돼서 그 트레이닝을 시킨 데이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오히려 잘 안 맞게 되는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어떤 수학적인 팩터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펙트럼 이펙트하고 프레밸런스 이펙트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스펙트럼 이펙트는 뒤에서 이제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밸런스 이펙트는
제일 처음에 프레밸런스가 변하면은 우리가 프로바빌리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예시로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오버피팅 문제는 수학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문제가 덜 되더라도 이 스펙트럼 이펙트하고 프레밸런스 이펙트 부분에 대해서 클래리파이가 되는 그런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어야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데 요거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오버피팅 부분에 대해서 딥러닝에서 다루는 겁니다. 아마 앞에 강의나 이런 데서 아마 보셨고 오후에 실습하는 데서 아마 직접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델 트레이닝 하면서 중간에 아까 그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에서 고 밸리데이션 말하는 겁니다. 튜닝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중간에 이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밸리데이션 세트에서 나오는 에러와 그 다음에 트레이닝 세트에서 나오는 에러의 정도를 보면서 이게 오버피팅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이래서 매서메티컬한 오버피팅은 어느 정도 교정이 좀 잘 되고 이거는 딥러닝에서 잘 핸들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스펙트럼 이펙트입니다. 스펙트럼 이펙트를 이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빅데이터, 딥러닝은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의학 분야의 빅데이터가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한 2, 3년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의학 분야의 빅데이터는 참 만들기가 어렵다는 걸 이제 깨달았죠. 이런 깨끗한 부엌 같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설거지 안 된 부엌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의학 자료는 의학이라는 속성상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로 있고 표준 치료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있는 속사정들은 누구는 A, B, C, D, E로 붙이고 누구는 그레이드 1, 2, 3, 4 붙이고 누구는 가나다라 붙이고 뭐 이게 굉장히 데이터가 헤테로지너스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에 빠지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학 분야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모으려고 했더니 어떤 다른 소셜 세팅이나 이런 데서 모이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빅데이터를 모으려면 찬밥 더운밥 가릴 수가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는 결국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전체 환자 중에서 도대체 일부를 가지고 온 건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지고 온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할 만한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치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데이터는 다 모아야지 이제 빅데이터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셀렉션 바이어스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저기서 조금 모으게 되는 게 그나마 조금 적은 게 영상의학 분야입니다. 그 레디올로지 검사의 이미징 데이터인데 영상의학 분야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팩스라는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도입돼서 의학 분야에서는 어떤 디지털 측면에서 표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앞서 나가는 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이 데이터들이 조금 더 잘 정제된 형태로 있는데 한번 영상의학과 데이터 모으는 과정에서 저런 이슈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상적으로 뭔가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내 AI를 가지고 나중에 진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노듈 하는 거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배를 20년 이상 핀 중년의 뭐 여성분들도 담배 많이 피시긴 하지만 한번 남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담배를 20년 이상 핀 중년의 남성들에게 AI를 이용해서 그 AI가 폐에 있는 악성 결절을 진단을 해준다니까 폐암을 검진을 시켜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환자군이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20년 이상 담배를 핀 중년의 남자. 그렇죠.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그런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 그런 환자가 다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게 될 거냐? 의사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들을 다 똑같은 형태로 검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체스트 엑스레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령 이제 복부를 검사한다 그러면 누구는 CT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MRI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초음파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가 나 검사 안 할래요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임상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들이 다 영상의학과 와서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럼 영상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을 그래도 그나마 잘 챙겨보자 그랬더니 병원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학자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저런 자료를 당연히 안 보내드리겠죠. 좋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죠. 나쁜 자료 보내드리면 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이런 나쁜 자료가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잘된 검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공된 검사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사람 전문가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병리 결과 같은 이런 제3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이 만든다고 하시면 모든 의학 검사는 이게 컨클루전을 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거기서 컨클루전을 만약에 내리게 되면요, 그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경우에 한 달 있다 다시 봅시다 이런 거 의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게 어떤 사람 몸과 질환의 네이처인데, 어느 한 시점에서 A다 B다 얘기하는 거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inconclusive human interpretation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사람이 레이블을 못 만들어주니까 또 빠져나가죠. 제3의 병리 같은 거를 갖다 레이블로 쓴다 그러면 모든 환자가 다 병리 검사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공학자분들하고 협력을 하시는 MD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나도 안 빠지고 자료를 다 모아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환자 보느라고 바쁘고 무슨 다른 일 하느라고 바쁘고 다른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거 그렇게 열심히 또 못 모으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또 빠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자료가 만들어져서 이 자료를 가지고 AI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의학과 자료같이 비교적 조금 정제가 잘 된 것 같아도 이 처음하고 마지막을 비교해 보시면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좀 더 복잡한 상황의 임상 진료 환경으로 가면은 빅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도대체 이 빅데이터의 정체는 무엇인가 대충은 아는데, 이게 내가 실제로 진료하는 환자들과 얼마나 닮았나 얼마나 안 닮았나 이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조금 이런 포멀한 텀으로 얘기하면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지즈가 있는 환자나 디지즈가 없는 환자나 어떤 이제 환자의 속성을 저희가 20년 이상 담배를 핀 중년의 남성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하면 거기서 보이는 어떤 디지즈의 매니페스테이션 스펙트럼은 유니크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년 이상 담배를 핀 중년 남성의 체스트 엑스레이와 군대 신검을 가기 위해서 촬영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매니페스테이션의 스펙트럼은 다르겠죠. 똑같이 AI는 악성 폐결절을 진단을 하는데, 그 똑같은 AI를 놓고 20년 이상 담배를 핀 중년 남성에다가 적용할 때와 군대 신검 받으라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은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이게 환자군의 매니페스테이션 스펙트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AI가 들어가서 똑같은 AI가 들어간더라도 당연히 워킹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임상적인 환자군을 정의하고 그 환자군에서 이 스펙트럼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자료를 모으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메디컬 빅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고, 그러면 재밌는 게 AI를 임상에서 사용할 때는 이 양쪽 끝은 구별하기가 쉬울 거기 때문에 별로 AI 도움 없이도 사람들이 편하게 빨리 잘 할 거거든요. 여기 좀 어려운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어려운 영역은 AI를 만드는 빅데이터에 많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